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마음 잠시 내려놓으시고 세월을 건너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한양 근교 어느 부유한 대감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아들 성호는 참으로 안타까운 처지였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글 공부에 뛰어나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지만 성호만큼은 어릴 적부터 글자 하나 제대로 못 외우는 통에 늘 구박만 당했지요. 이놈아, 천자문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무슨 양반집 맞으란 말이냐. 대감은 성호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같은 핏줄인데도 둘째 성민은 한성부 주서로 셋째 성주는 의금부 도사로 출세했으니 성호만 보면 속이 터질 노릇이었지요. 성호는 25이 되어서야 겨우 장가를 들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대감댁 맏아들이라면 좋은 혼담이 들어올 법한데 성호의 미련함이 소문나버린 탓에 변변한 집안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결국 성호가 맞이한 신부는 몰락한 양반과 딸인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의 아버지는 벼슬살이에 실패한 후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처지라 딸을 대감댁에 시집 보내는 것만도 다행이라 여겼지요. 혼례날 대감 부부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했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구려. 대감 부인이 친척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옥분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옥분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신방에서 성호는 옥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우리 집안이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서방님, 나도 이 집에서 늘 구박받고 자랐소. 하지만 당신만큼은 내가 지켜드릴 테니 걱정 마시오. 옥분은 성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비록 글 공부는 못했을지언정 성호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함이 있었거든요. 돈도 없고 자립할 능력도 없었던 장남인지라 혼인을 하자 바로 시댁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이내 옥분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요. 밥도 이런 식으로 짓니? 둘째 며느리 땐 이런 적이 한 번을 없었는데 어휴 비교돼 정말. 바느질도 엉성하기 그지없구나. 이런 솜씨로 어찌 맏며느리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성호는 아내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옥분이가 아직 어려서 서툴 뿐입니다. 차차 나아질 겁니다. 내가 그렇게 감싸니까 철이 안 드는 거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성호와 옥분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성호는 비록 출세는 못했지만 마음씨만큼은 금 같았고 옥분도 겉으로는 내성적이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지혜를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호가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가 무능해서 출가도 못하고 당신도 고생시키는구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서방님은 이 집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에요. 말 한마디에도 다 느껴진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고마움에서 나온 것이었지요. 이렇게 성호와 옥분은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서로만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둘 다 자신들 안에 숨어있는 놀라운 재능을 알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세월이 흘러 성호와 옥분이 혼인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대감댁은 여전히 풍족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안채, 행랑채까지 갖춘 기와집에는 늘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곳간에는 쌀과 보리가 가득했지요. 하지만 그만큼 낭비도 심했습니다. 이 나무 토막은 그냥 버리시는 겁니까? 옥분이 하인들에게 물으니 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부엌에서 쓰긴 조금 눅눅해서요.
대감마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장작은 산더미처럼 많으니 굳이 말려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옥부는 그 모습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친정에서는 나무 한 조각도 나누고 나눠서 아껴 써야 했는데 시댁에서는 조금만 눅눅해져도 바로 내다 버리니 속이 상했지요. 부인, 또 뭘 그렇게 아까워하시오. 성호가 다가와 옥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서방님, 저런 것들도 조금만 말리면 다시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그런 것까지 주워 모으면 어머니께서 또 뭐라고 하실 겁니다. 핀잔들을 일은 애초에 하지 맙시다.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쓰일 날이 올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옥부는 남몰래 버려지는 땔감들을 하나둘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눅눅한 것은 몰래 뒷마당 볕에 말리고 큰 것은 적당히 쪼개서 뒤뜰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어요. 또 뭘 하고 있는 거야? 뭘 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는지 원. 시어머니가 옥분이 땔감을 나르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님 보기에 너무 아까워서 조금씩 모아두는 것뿐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 그런 것까지 아끼는구나. 우리 집의 땔감이 부족해질 일이 있겠니? 차라리 그 시간에 바느질 연습이나 더 하거라. 시어머니의 비웃음 섞인 말에 옥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꾹 참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행동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늦게 옥분이 땔감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지요. 부인, 괜찮소. 당신 마음이 옳으니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서방님,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시오. 난 사실 그렇게 못 살았는데 그런 부인이 참 기특합니다. 성호의 따뜻한 말에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남편만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지요. 그렇게 옥분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땔감을 모았습니다. 봄에는 가지치기한 나뭇가지들을, 여름에는 비에 젖었다 마른 나무 토막들을, 가을에는 떨어진 나뭇가지들을 주워서 작은 창고에 쌓아두었어요. 그런 옥분의 모습에 하인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맏며느리 마님이 참 별나시다. 버려진 것들을 그렇게 아끼시니. 그래도 검소한 것도 미덕이잖아. 하지만 대감마님께선 영 못마땅해 하시더라. 옥분의 귀에도 그런 소리가 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더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까지 소중히 여기는 옥분의 마음씨가 아름다웠지요. 어느 날 밤 성호와 옥분이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참 마음씨가 고우시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리는 것까지 아끼는 마음. 그런 당신이기에 내가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옥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빛이 옥분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니 마치 선녀 같았지요. 이렇게 옥분은 묵묵히 자신만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둘째 성민과 셋째 성주는 벼슬살이에서 성과를 거두며 집안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점점 사치스러워졌지요. 형님, 요즘 한성부에서는 청나라에서 들여온 비단이 인기래요. 저도 아내 치마 하나 맞춰주려 하는데. 성민이 대감에게 말하자 대감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벼슬아치가 됐으니 그 정도는 해야지. 셋째 성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의금부 동료들과 기생집에서 시 모임을 하려 합니다. 인맥 관리도 중요하니까요. 좋다, 좋아. 돈은 걱정하지 말고 큰일에 힘써라.
대감과 부인은 둘째와 셋째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들어주었습니다. 출세한 아들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성호에게만은 달랐습니다. 성호야,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빈둥거릴 셈이냐? 아버지, 저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 훈장이라도 해서 집안에 누 끼치지는 말거라. 성호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글 공부에 소질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집안의 씀씀이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둘째 성민은 새로운 한복을 해 입을 때마다 값비싼 옥장신구를 함께 사왔고 빛나는 각종 장신구에 오히려 마님은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곤 했죠. 셋째 성주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값으로만 한 달에 몇십 냥씩 써버렸어요. 어머님, 이번에는 본가 사랑채 가구를 새로 들여놓으면 어떨까요? 성민의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우리 성민이가 출세했으니 집안 살림도 그에 걸맞게 해야지. 대감 부인은 기꺼이 찬성했습니다. 며느리 중에서도 출세한 아들의 아내만 특별히 아껴주었거든요. 반면 옥분에게는 늘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옥분아, 너는 맨날 그 낡은 치마만 입고 다니냐? 맏며느리가 그렇게 초라하면 집안 체면이 서겠니? 어머님, 이 치마도 아직 멀쩡한걸요.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색깔도 바래고. 참 답답해 어디같이 다니질 못하지 않느냐. 옥부는 억울했지만 말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새 옷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끼려고 하는데도 나무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대감이 곡간을 살펴보니 쌀이 평소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올해 수확이 적었나?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수확량은 작년과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씀씀이가 늘어난 것뿐이었지요. 성민과 성주는 자주 친구들을 본가로 데려와 술상을 차렸고 각자의 아내들도 명목상 지인들을 자주 초대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시댁에 좋은 쌀로 떡을 해서 나눠주고 남은 음식들은 그냥 버리기 일쑤였어요.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곡간이 금세 떨어질 텐데. 대감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출세한 아들들의 체면을 생각하니 함부로 검소하게 살라고 할 수도 없었지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땔감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는데 평소보다 땔감 소비가 2배나 늘었어요. 성민과 성준의 방에는 늘 화로불이 활활 타올랐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사랑채의 온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놈들아, 이제 슬슬 땔감을 아껴 써야지. 이렇게 펑펑 쓰면 겨울을 어떻게 넘기겠느냐. 대감이 하인들에게 호통을 쳤지만 정작 성민과 성준에게는 직접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저희가 체면도 있는 몸인데 손님들 오시는데 춥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었거든요. 옥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그토록 아껴 모아둔 땔감이 생각났지요. 서방님, 우리가 모아둔 땔감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소. 지금 내놓으면 오히려 주워다 모은 걸 쓴다며 비웃을 테니까요. 성호의 말이 옳았습니다. 아직은 집안이 완전히 어려워지지 않았으니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무시만 당할 터였지요. 하지만 옥부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낭비를 계속하면 머지않아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았거든요. 겨울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던 어느 날 밤, 옥부는 작은 창고 앞에 서서 쌓아둔 땔감들을 바라봤습니다. 몇 해에 걸쳐 정성스럽게 모은 땔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이게 진짜 쓰일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큰일이다. 옥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지요.
찬바람이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한강이 꽁꽁 얼어붙고 기와 위에 쌓인 눈이 한자가 넘을 정도였지요. 대감댁의 온도를 데우는 데 들어가는 땔감의 양도 평소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땔감이 벌써 이렇게 줄었다고? 대감이 땔감 창고를 살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겨울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절반이나 없어져 있었거든요. 대감마님, 올해는 추위가 심해서 평소보다 많이 쓰였나 봅니다. 관리인이 변명하듯 말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금부 동료들이 내일도 오기로 했는데 방이 추우면 체면이 서지 않잖아요. 성준이 대감에게 말하자 대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어디 기생집을 가거나 너네 집으로 가거라. 언제까지 본가가 손님들을 위한 집으로 쓰여야 하느냐. 아이고 아버님, 땔감이야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체면을 생각해 주세요. 결국 대감은 급하게 땔감을 사오라고 했지만 하필 그해 겨울은 온 동네가 땔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값은 평소의 2배나 뛰었고 그나마도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이런 일을 어쩌나. 대감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성민이 한성부에서 실수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공금을 잘못 처리한 일로 상관에게 크게 꾸중을 듣고 3개월간 봉급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요. 아버지, 잠시 집에서 도움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민이 풀이 죽어서 말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냐? 한 50냥 정도. 50냥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서 내어주었지요. 그런데 성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기생집에서 놀다가 다른 양반과 자제들과 시비가 붙어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아버지, 이번 일을 조용히 넘기려면 돈이 좀 필요합니다. 얼마나? 30냥만. 대감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아들들 때문에 80냥이나 나간 셈이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애는 벼농사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터라 타격이 컸었죠. 장마가 길어서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쌀값은 치솟았고 대감댁의 곳간도 빠르게 비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부족하나 싶더니 이젠 정말 없구나. 대감이 곳간을 살펴보며 탄식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듬해 봄까지 충분할 쌀이 벌써 바닥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민과 성주는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친구들이 이번 주말에 또 오기로 했는데요. 성민아, 요즘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하니 조금 자제해야겠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언제 가난했다고 그러세요? 성민은 아버지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낭비가 집안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강풍이 불어 사랑채의 기와가 많이 깨졌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운데 지붕이 성한 곳이 없으니 급히 수리를 해야 했어요. 대감마님, 기와와 목재를 새로 사려면 최소 100냥은 들 것 같습니다. 100냥이라고? 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달아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땔감과 쌀을 비싼 값에 사느라 금고가 거의 비어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괜찮다, 나가보거라. 대감은 맏며느리를 다그쳤어요. 하지만 옥부는 아버님이 뭐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으셨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버님, 제가 땔감을 몇 해 전부터 버려지는 것들을 주워서 말려뒀습니다. 혹시 도움이 될런지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옥분을 쳐다봤습니다.
그동안 무시하며 놀렸던 며느리가 갑자기 나서니 어리둥절했지요. 설마 그 보잘것없는 나무 토막 몇 개를 말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한번 보시지요.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옥분이 뒤뜰의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창고 안에는 땔감이 천장까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옥분이 정성스럽게 말리고 다듬어서 보관한 땔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마치 막 사온 땔감들처럼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대감이 눈을 둥그렇게 뜨며 물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조금씩 모았습니다. 버려지는 것들이 아까워서 분주히 말리고 쌓고 또 말리고 쌓아두고 했습니다. 옥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쓸모없다고 여겨버린 것들이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온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옥분이 모아둔 땔감을 살펴본 대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상태도 좋았거든요. 옥분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말리고 다듬어둔 덕분에 시중에서 파는 땔감 못지않았지요. 이것만 있으면 이번 겨울을 충분히 넘길 수 있겠구나. 대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는 내다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옥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대감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팔 수 있다고? 요즘 땔감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쓸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장터에 내다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옥분의 말이 옳았습니다. 그의 겨울 땔감 값은 평소에 2배나 뛰어 있었거든요. 성호는 아내의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부인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겠소. 정말 대단합니다. 서방님, 저 혼자 한 일이 아니에요. 서방님께서 믿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부부의 다정한 모습을 보며 대감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호와 옥부는 함께 땔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호가 땔감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인, 이 나무 참 단단하고 결이 고르네요. 그러게요. 제가 고를 때도 그런 것들만 골라서 모았거든요. 성호는 나무 토막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글 공부는 못했지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부인, 이걸로 무엇인가 만들어 볼까요?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 작은 상이나 의자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더 값을 쳐서 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옥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성호가 그런 쪽에 재주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서방님께서 그런 걸 만들 수 있으세요? 해본 적은 없지만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성호는 도끼와 자기를 가져와 나무 토막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인데도 손놀림이 제법 능숙했어요. 며칠 후 성호는 작은 나무상을 하나 완성했습니다. 투박하긴 했지만 튼튼하고 실용적이었지요. 어머나 서방님이 이런 재주가 있으셨다니. 옥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해보니까 손에 익네요. 성호는 신이 나서 다른 것들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그릇, 젓가락, 작은 장난감까지 손에 닿는 대로 이것저것 깎고 다듬었어요. 그런데 성호가 만든 물건들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용적이고 튼튼했거든요. 특히 나무결을 살린 자연스러운 멋이 있었지요. 이것들을 정말 장터에 내다 팔면 어떨까요? 옥분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만든 게 팔릴까요? 충분히 팔릴 것 같아요. 실용적이고 정직하게 만들어졌으니까요.
옥분의 격려에 힘을 얻은 성호는 더욱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작업실에서 나무를 깎고 다듬는 소리가 들렸지요.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마지가 갑자기 웬 목수 일을 하는 거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헛짓거리지 뭐. 하지만 성호가 만든 물건들을 직접 보고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정말 튼튼하네. 이런 상이면 오래 쓸 수 있겠어. 대감도 아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호야, 내가 이런 재주가 있었구나. 아버지, 저도 몰랐던 일입니다. 글 공부는 못해도 손재주만큼은 남다르구나. 대감의 칭찬에 성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성민과 성주는 형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형님이 갑자기 목수질이라니. 양반이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거요? 맞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옥부는 남편을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서방님, 남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서방님의 손끝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부인 덕분에 용기가 납니다. 성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봄바람에 꽃이 피어나듯 성호의 마음에도 희망이 싹트고 있었지요. 그렇게 성호는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것이 집안을 구할 큰 힘이 될 줄은 모른 채 말이에요. 봄이 찾아오자 성호와 옥부는 처음으로 장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옥분이 모아둔 땔감의 일부와 성호가 만든 목제품들을 수레에 가득 실었어요. 성호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인, 정말 팔릴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이 만든 물건들은 정성이 가득해요. 분명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장터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보니 다른 상인들이 파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칠을 한 가구들, 정교하게 조각된 장식품들. 그 사이에서 성호의 물건들은 소박해 보였지요. 이런, 우리 것들이 너무 투박한 것 같아요. 성호가 위축되자 옥분이 다독였습니다. 서방님, 화려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실용적이고 튼튼한 것도 분명 가치가 있어요. 첫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였어요. 상 얼마예요? 5냥입니다. 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3냥에도 파는데. 아, 그러면 4냥에. 성호가 쩔쩔매자 아저씨가 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나무결이 정말 고르긴 하네요. 그리고 이음새도 틈이 없고 하나하나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만들었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곳 물건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이렇게 속까지 튼튼한 건 드물어요. 5냥이면 오히려 싼 편이네요. 아저씨는 흔쾌히 돈을 주고 상을 사갔습니다. 성호와 옥부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부인, 첫 물건이 팔렸어요. 이것 보세요, 서방님. 역시 좋은 물건은 알아보는 분이 계시네요. 그 후로도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성호의 물건들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속이 있었거든요. 이 젓가락 참 좋네요. 나무가 단단해서 오래 쓸 수 있겠어요. 어쩜 이렇게 결을 잘 살리셨어요? 아이 장난감으로 딱 좋겠네. 모서리도 둥글게 깎아서 안전하고. 손님들의 칭찬에 성호는 점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성호에게는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다른 상인들과 달리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릇은 나무결에 작은 흠집이 있습니다. 값을 조금 낮춰드릴게요. 그런 것까지 말해주시네요. 요즘 장사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 드문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속이고 장사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성호의 솔직한 태도에 감동한 손님들은 오히려 더 많은 물건을 사갔습니다. 그리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지요. 서편 장터에 정직한 목수가 새로 나왔대. 물건도 튼튼하고 값도 정당하다더라. 며칠 후 성호와 옥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주머니에는 예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인, 이렇게 많이 벌 줄은 몰랐어요. 서방님의 정직함과 실력이 알려진 덕분이에요. 하지만 성민과 성주는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형님, 장터에서 장사를 하셨다고요? 성민이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목제품을 만들어서 팔았어. 아이고,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네요. 양반이 장터에서 장사를 하다니 앞으로 사람들 만날 때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닙니까? 성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친구들이 알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하지만 대감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얼마나 벌었느냐? 15냥 정도입니다. 15냥이라고? 대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같은 때 15냥은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이런 장사 수완이 있을 줄이야. 아버지, 성민아, 성준아, 너희들도 형을 본받아라. 체면만 차릴 게 아니라 실속도 생각해야 한다. 아들들의 핀잔에 성민과 성준은 불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감히 아버지께 대들지는 못했지요. 한편 옥부는 시어머니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번 돈으로 쌀도 좀 사고 집 수리비에도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시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무시만 하던 맏며느리가 실제로는 집안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성호가 좋은 아내를 만났구나. 성호와 옥부는 서로 손을 마주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시댁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기쁨이 컸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성민과 성준의 낭비는 멋모르고 계속되고 있었고 집안의 진짜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그해 여름 대감댁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성민이 관청에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질러 파직당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복직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지요. 아버지, 저는 억울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성민이 울분을 토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성민아, 이제 어찌할 셈이냐? 일단 한양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소문이 나쁘게 퍼진 탓에 어느 관청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동안 친구들과 어울리며 빚까지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뭐, 돈을 빌려? 얼마나? 100냥. 대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100냥은 보통 집안의 1년 살림비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성준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의금부에서 동료와 다툰 일로 좌천되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지방에 내려가려면 이사 비용과 정착비가 필요해요. 또 얼마나? 50냥 정도. 대감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두 아들 때문에 벌써 150냥이나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감이 그동안 해결책으로 생각하고 투자한 사업이 완전히 꼬여버린 것이지요. 한양의 상단에 돈을 맡겨 이익을 얻으려 했는데 그 상단이 부도가 난 것이었어요. 대감마님, 상단주가 야반도주했습니다. 투자금 회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손해를 본 거냐? 200냥 정도. 대감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번 달에만 350냥이라는 큰 돈이 나간 셈이었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대감 부인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풍족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더욱 심각한 것은 빚쟁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감이 그동안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었는데 사업이 망하자 빚쟁이들이 일제히 독촉을 시작한 것이죠. 대감마님, 약속하신 날이 지났습니다. 언제 갚으실 건지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곧 마련해서. 이미 2달이나 기다렸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아들들이 돈을 꽤 잘 벌지 않습니까? 아들을 통해서라도 주셔야지요. 빚쟁이들은 대감댁의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집과 땅, 심지어 집안의 가구까지 가져가겠다고 했지요. 온 집안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성민과 성주는 어쩔 줄 모르며 매일같이 본가에 들렀고 대감 부부는 밤새 한숨만 내쉬었어요. 바로 그때 성호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동안 번 돈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됐다 말 말어라. 장터에서 물건을 팔아 모은 돈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성호가 내놓은 돈은 60냥이었습니다. 몇 달간 성실하게 장사해서 모은 것이었지요. 성호야, 고맙지만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버지, 그리고 옥분이가 모아둔 땔감과 각종 물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팔면 상당한 돈이 될 겁니다. 옥분이 모아둔 땔감과 흥청망청 버리던 장신구들, 비단들, 그 외 소품들을 합쳐보니 정말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몇 해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둔 덕분에 장터 전체에 공급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겠습니다. 어느 정도 유통망과 단골들도 생겼고요. 성호의 말에 온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무능하다고 무시했던 맏아들이 위기의 순간에 나서서 집안을 구하려 한다니 모두들 말을 잃었지요. 대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몰라봤구나. 아버지, 저야말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해드려서 죄송했습니다. 성호가 고개를 숙이자 대감이 아들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옥분도 남편의 곁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동안 함께 견뎌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드디어 성호 부부가 집안의 진짜 주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온 집안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성호와 옥부는 이른 새벽부터 땔감을 정리해 장터에 내다 팔았고 성호가 만든 목제품들도 연일 완판되었어요. 집에서 잘 쓰지 않던 비단들과 각종 물품들, 다른 며느리들의 장신구까지 모두 장터로 향했지요. 양반댁 고급 물건들이 좋은 가격에 팔린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동네에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여보게, 정직한 목수가 서편 장터에 있다면서? 맞아요. 물건도 튼튼하고 값도 정당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요. 성호의 장사는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무엇보다 손님들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대하는 태도가 신뢰를 얻었지요. 어느 날 한 부잣집 마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수님, 이번 달에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가구를 모두 새로 맞춰주실 수 있나요? 전부 말씀이십니까? 네, 상과 장롱, 반지꼬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주문만으로도 100냥이 넘는 큰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성호는 밤낮 없이 일했어요. 옥분도 남편을 도와 나무를 다듬고 사포질을 했습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소. 이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이 솟습니다.
성호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무능하다고 여겨졌던 자신이 드디어 집안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쁨이 컸거든요. 한편 성민과 성준도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요. 형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진짜 집안을 지키는 건 형님이셨네요. 성준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성민과 성준은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글씨를 잘 써서 성호의 물건에 붙일 팻말을 만들었고, 성준은 한양의 인맥을 활용해 좋은 고객들을 소개해 주었어요. 형님, 의금부 동료가 새 집을 지었는데 가구가 필요하다고 해요. 정말이냐? 고맙다. 형제들이 화합하니 일이 더욱 잘 풀렸습니다. 몇 달 후 드디어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호가 번 돈과 옥분이 모아둔 땔감을 판 돈으로 빚쟁이들을 모두 돌려보낼 수 있었지요. 정말 너네가 모두 다 갚은 거냐? 대감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빚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호의 대답에 온 집안이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가지고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고 붙잡고 있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 옥분아, 너도 고맙다. 내가 그때 땔감을 모아두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옥분아, 미안했다. 그동안 너를 몰라봤구나. 어머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 집의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걸요. 그 후로 대감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허세와 낭비를 버리고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호는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몫으로 이름을 알렸고, 옥부는 땔감으로 시댁을 살린 며느리로 소문이 나면서 동네에서 가장 현명한 맏며느리로 존경받았습니다. 몇 년 후 성호 부부에게는 뒤늦게나마 귀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뛰어났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고왔지요. 우리 손자도 참 영특하구나. 대감이 손자를 안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도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진짜 소중한 건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한때 공부만이 전부라고 했지만 사람의 재능은 저마다 다릅니다. 무시할 사람도 버릴 것도 없는 법이에요. 옥분이가 모은 땔감 하나하나가 집안을 구했고 성호의 손끝에서 희망이 피어났듯이 말입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풀뿌리도 삶을 살리는 약이 되듯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진짜 보물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법이니까요.